이 사건은 극도로 충격적입니다. 거짓말이 행복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진실성을 믿고 가족을 꿈꾸던 한 여성의 삶까지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속임수의 달인이었고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리 케이 수아레즈는 1976년 12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친부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플러턴 출신의 한 부부인 텔마와 제럴드 수아레즈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제럴드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선교 활동 중 아내를 만났고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로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리의 어린 시절은 양부모와 함께 보냈지만 11살 때 양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유타주 오렘으로 이주했습니다. 1994년 18살의 로리는 친구들과의 여행 중 19살의 마크 하킹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강하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크는 완벽한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 뒤에는 거짓말의 그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4년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로리는 야심차고 근면한 27살의 여성으로 매니저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목표 지향적이고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 마크는 유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지만 당시 그는 아내와 그녀의 친척들을 설득했습니다. 마크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족은 노스캐롤라이나로의 이주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로리가 임신 5주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성은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고 마지막 근무일과 이사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2004년 7월 19일 로리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10시경 마크는 아내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행방을 물었지만 직원은 그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항상 매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했습니다. 마크는 로리의 상사에게 아내가 아침 5시 반경에 근처 공원으로 평소에 조깅을 하러 나갔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리가 바로 직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차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상사는 이상하게 여겨 마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크는 조언을 따라 오전 10시 7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리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10시 49분에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공원으로 가는 길에서 아내를 찾았지만 집 진입로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했을 뿐 로리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수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려면 최소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이 로리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은 마크의 수색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전국 각지에서 와주기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색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7월 20일 경찰은 로리의 가족이 시작한 수색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한 여성 수색에 도움을 달라고 대중에게 호출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연락처가 적힌 수백 장의 포스터가 시내에 게시되었고 언론이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여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마크는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에서 극도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이른 아침 경찰은 호텔 근처에서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마크는 샌들만 신고 있었고 너무 흥분해서 유타 대학교 정신과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임신한 아내의 실종이 그에게 정신적 붕괴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리의 실종과 관련해 그를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마크를 그녀의 실종과 관련해 의심했습니다. 대규모 수색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언론에서 보여준 걱정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아내를 포함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학력에 대해 속였습니다. 그는 로리와 그녀의 가족에게 유타 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우등 졸업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의 아버지 더글러스 하킹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 22일 그는 이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적이 없고 2002년에 학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참석하고 공부하고 과제를 쓰는 척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크는 심지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의과대학 면접에 참석하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더글러스는 어떤 의과대학도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된 속임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학업 성공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압박감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의 온 가족이 의료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과학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로리의 가족은 마크의 속임수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이 로리 수색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학력에 대해 거짓말할 수 있다면 로리의 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학력에 대한 거짓말이 반드시 실종에 대한 죄책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가 이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어떤 관련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크는 용의자로 여겨졌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1급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수사관들은 여러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스프링이 손상된 매트리스, 새 매트리스 영수증, 침구류, 주방용품에 이상한 짙은 빨간색 얼룩, 침실 협탁의 카펫 조각들, 옷가지, 그리고 객실에서 발견된 로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경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마크가 로리 실종 당일 아침 공원을 수색했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실제로는 새 매트리스를 사는데 바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공원 근처에서 발견된 로리의 차 앞좌석이 약 180cm 키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로리는 150cm가 조금 넘는 키였습니다. 집에서 로리의 차 열쇠가 발견되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공원에 운동하러 갔다면 왜 열쇠를 집에 두고 갔을까요?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다양한 증거들 중에는 침실 침대와 일치하는 잘려진 매트리스도 있었는데 이는 유타 대학교 병원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옆 주유소 근처 쓰레기통에서는 검은 머리카락 한 올도 발견되었습니다. 마크와 로리가 소유한 2대의 차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확보되었고 병원, 공원의 교회, 24시간 영업점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사건의 새로운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증거가 축적되면서 마크에 대한 의혹은 점점 강해졌고 로리를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매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로리 실종 후 며칠 내에 경찰은 마크가 7월 19일 이른 아침 그들의 공동주택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몇 시간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증거를 처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수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의혹은 2004년 7월 25일 마크의 형제들인 스콧과 랜스가 그 남자가 그들에게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고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전날인 7월 24일 그들은 그가 입원해 있던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로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관련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리가 7월 16일 금요일 직장에 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의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남편이 그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료들은 이 전화 후 로리가 동요하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갔는데 아마도 마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로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대학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크가 명단에 없는 것을 컴퓨터 오류나 다른 핑계로 설명했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를 믿었는데 같은 날 저녁 그들은 함께 그의 상사의 별장에서 열린 파티에 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고 속임수에 대한 논의는 일요일 오후인 18일에 이루어졌는데 마크가 아내에게 자신의 학력과 미래 계획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로리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 후 로리는 잠자리에 들었고 마크는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가오는 이사를 위해 몇 개의 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그가 물건을 포장하다가 총을 발견했고 새벽 1시에 로리가 자고 있던 침실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크는 형제들에게 그 후 매트리스의 손상된 부분을 포함한 증거물을 여러 쓰레기 봉투에 싸서 새벽 2시에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한 마크의 충격적인 자백은 2004년 8월 2일 그의 체포와 솔트레이크 카운티 감옥 정신과로의 이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마크가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이 알려진 후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1급 범죄와 사법방해 3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석금이 $50만 책정되었지만 나중에 $100만 인상되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또한 로리에 대한 실종자 수색의 종료로 이어졌고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카운티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는 12m가 넘는 깊이까지 1000톤의 압수된 쓰레기를 뒤지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수색에는 탐지견과 경찰관, 소방관, 공공안전 서비스 직원, 시 수색 구조팀 구성원을 포함한 3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평균적으로 주 4일 하루 11시간씩 일하며 특수장비의 도움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쓰레기를 수작업으로 뒤져야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의 노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형제들에게 한 자백에 근거해 마크를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했는데 이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물적 증거 중에서 그녀의 차, 난간, 침대 머리판, 매트리스에서 버건디색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매트리스를 자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로리가 실종 하루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행동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그와 함께 늙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편지가 로리의 의과대학 전화와 연결된 후 마크의 자백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마크가 담배를 사고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살펴본 다음 아내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긴 24시간 영업점의 감시 비디오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약 18분이 지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한 사람이 큰 자루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또한 그가 여성의 차를 타고 공원으로 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그곳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마크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1급 범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량을 예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결정적인 증거의 부재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마크는 변호사 길버트 안테이와 함께 제3지방법원의 윌리엄 바렛 판사 앞에서 예심에 출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방탄조끼를 입고 7명의 보안관에게 호송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보안 조치는 보통 주목받는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취해집니다. 로리 실종 후 2달이 넘어 그녀의 가족은 이미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 경찰의 넬슨 경사가 쓰레기통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소는 즉시 봉쇄되었고 전문가들이 몇 시간 동안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같은 날 당국은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발견된 증거가 로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가족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된 데 대한 실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침내 그녀와 작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발견된 증거가 사건을 크게 진전시켰다고 보았는데, 이제 마크의 범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 마크는 제3지방법원에서 기소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리의 어머니는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가족의 경험을 연장하고 불가피한 것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2005년 4월 말로 예정된 재판은 4월 15일 마크가 자백을 했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2004년 7월 19일 아침에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유죄 인정으로 그는 검찰과 사법방해 혐의 취해 합의했습니다. 10분간의 진술 동안 마크는 아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자백했습니다. 로리의 어머니만이 진심 어린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 것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고 한 달 전 로리의 부모들은 마크와 거리를 두기 위해 추모패에서 하킹이라는 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6월 6일 마크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6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을 받았고 가석방은 2035년에 가능했습니다. 마크는 판결을 들으며 울었고 형을 복역하기 위해 유타 주립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 후 마크의 부모들은 그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학습 장애와 대학에서의 실패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포함한 정신적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그가 쓴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감옥에서 기분이 좋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06년에는 마크가 범죄자 추모에 헌정된 웹사이트에서 감옥으로부터 사인과 다른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관리소와의 대화 후 그는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로리의 어머니는 수감된 마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를 용서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로리를 기억하며 그 상실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업 중에 한 여학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녀가 그냥 가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칠수록 더 많은 불안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키플린 데이비스는 1979년 7월 1일 미국의 작은 도시 유타주 요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맏딸이었고 자상한 부모와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키플린은 친절함과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고등학교에 다녔고 연극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1995년 5월 그녀가 15살이었을 때 키플린은 여름 휴가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생일까지는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월 2일 키플린은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수업 시작 전에 운전 레슨을 받으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람을 끈 후 계속 잠들어 있다가 30분 후 아버지가 깨워주어야 깨어났습니다. 키플린은 정말로 조금 더 자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운전 레슨 한 번을 빼먹어도 되냐고 설득하려 했고, 이것이 운전면허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이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아버지는 그녀가 수업에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운전면허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수업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키플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조금 더 자고 싶었고 화장하고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수업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녀에게 최선만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수업에 데려다주는 어머니의 채 탔습니다. 3시 방영 키플린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딸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를 불안하게 했는데 그녀는 이 시간에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소녀가 학교에 남아있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키플린이 지각에 대한 설명을 남겼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집 전화에 음성 메일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학교 비서로부터의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그 소녀가 점심시간 후 모든 수업을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놀랐는데 그의 딸이 예고 없이 학교를 빼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도 딸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들은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잠시 더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점심시간 후에 키플린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이는 그들의 걱정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친구들도 학교에 남아 있었고 수업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경 부모들은 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소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수색은 실패했습니다. 건물에는 주로 교사들과 다른 직원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키플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부모들은 딸이 정기적으로 다니던 교회로 갔지만 그곳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키플린의 부모들은 그녀의 실종을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처음에 그 소녀가 단순히 친구들과 산책을 갔을 뿐이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수색을 시작하지 않고 순찰 경찰들에게 인상착의만 전달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부모들은 키플린이 예고 없이 하루 종일 사라져서 수업을 빼먹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조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수색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딸을 찾아 나선 부모들은 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했고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한 그부가 점심시간에 키플린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라는 남자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상급반에 다니면서 그녀와 함께 연극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부들에 따르면 이 크리스는 문제아라는 평판이 있어서 부모들의 걱정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몇 시간 전 부모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딸의 일기를 뒤지면서 이미 크리스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일기에는 집에서 도망갈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며칠 전 키플린은 크리스가 마음에 든다고 썼습니다. 부모들은 그녀가 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학교를 빼먹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는데 그들이 그녀의 16번째 생일 전에는 남자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딸이 학교를 떠나서 밤늦게까지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키플린 데이비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때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크리스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리스의 누나가 문을 열어주며 크리스가 아침부터 집에 오지 않았고 아마도 연극 동아리 일로 바빠서 아직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는 무대와 소품 준비와 관련된 많은 일이 있어서 종종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키플린의 아버지는 학교로 갔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고 학교 문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잠시 기다린 후 그는 크리스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누나에게 크리스의 행방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정 후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집 앞에 여러 대의 차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의 그 부인 워커의 차였습니다. 그 남자는 크리스가 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크리스가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플린의 아버지는 다시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젊은 여성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고 마침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학교의 모든 교실을 수색했고 학생들에게 키플린 데이비스의 실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사소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경찰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어떤 단서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의 가능한 연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그와 이야기했고 크리스는 그와 키플린이 점심시간 동안 다가오는 공연을 위한 춤 동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습했으며 그 후 각자의 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업 후 크리스는 공연을 위해 강당을 준비하러 갔고 밤 11시경에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가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학교 관리소에서 그에게 정문 열쇠를 주었고 이는 키플린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을 때 문들이 잠겨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는 또한 그의 친구 2명인 로커와 팀이 학교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 축구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키플린의 실종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관과의 대화 중에 그는 완전히 침착했고 모든 질문에 기꺼이 답변했습니다. 크리스는 빈번한 무당열석을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팀과 로커와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크리스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명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확인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소년들도 그날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관들은 다시 단서 없이 남겨졌습니다. 경찰관들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계속했고 누군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스피커를 통해 방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키플린의 실종이 학교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녀의 사물함에는 모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핸드백, 화장품 가방, 교과서들. 이는 그녀가 떠날 계획이 없었음을 시사했고 범죄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강화했습니다. 곧 수사관들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이 키플린이 실종된 날 브랜든이라는 남자아이가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남자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말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브랜든이 다시 키플린에게 와서 데이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의 계획을 알게 되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브랜든과 그의 여자친구와 이야기했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흥미로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브랜든이 점심시간 후 모든 수업을 빼먹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키플린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학급 위원장인 그의 여자친구가 그의 결석을 바꾸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브랜든과 키플린이 학교를 빼먹고 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을 다시 신문했고 그는 점심시간 후에 키플린을 찾아 사과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브랜든은 나머지 수업 시간을 빼먹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날을 위한 핑계도 만들어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고장이 났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타이어 교체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친구는 브랜든이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든은 다시 신문을 받았지만 친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버전을 고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심지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젊은 남자가 침착하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그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사건에서 새로운 단서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FBI가 수사에 참여했지만 그들도 추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실종된 지 몇 달 후, 그날 점심시간 후에 그녀를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학교에서 그녀를 봤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시내 중심께서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 중 어느 것도 확인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학교에서 돌고 있던 불안한 소문들을 접했습니다. 키플링이 4명의 남자애들이 연루된 사고에 휘말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소문들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지만 매번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크리스, 로커, 팀, 브랜든이 다시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 각자는 키플린이 실종된 후 첫 며칠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건은 1년 내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가 키플린의 아버지에게 와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긴장된 몇 초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가 키플린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했고 크리스가 마침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소녀가 실종된 지 1년 후 그는 그녀의 부모 집에 와서 자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는 크리스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딸의 실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자신의 무죄를 고집했고 결국 그냥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수사관들에게 그 사건을 보고했고 그들은 크리스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를 다시 신문하되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부터 시작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작자는 거짓말의 징후를 찾지 못했고 이는 수사관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의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진술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팀과 이야기한 후 그들은 그에게 그날의 기억을 글로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이야기가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와 키플린, 로커는 점심시간 후에 수업을 빼먹고 지역 협곡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팀은 차에 남아 있었고 키플린과 로커는 산책을 갔습니다. 얼마 후 로커가 혼자 돌아왔고 팀이 키플린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로커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찰을 당황하게 했지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처음으로 팀이 자신의 진술을 바꿨고 수사관들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얻기 위해 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반대 결과를 낳았습니다. 팀은 자신의 진술이 적힌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변호사를 요구하며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었고 경찰에게 두 소년을 체포할 근거를 주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로커를 신문을 위해 불러서 팀의 새로운 진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팀이 말한 모든 것을 부인했고 점심시간 후에 키플린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도 거짓말 탐지기가 속임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백 없이는 그들은 용의자들을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물리적 증거만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수사관들은 협곡에서 키플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굴착을 위해 중장비를 사용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평방 센티미터의 땅을 뒤졌으며 수색견들은 실종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없었고 사건은 여러 해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1999년 키플린의 친척들은 그들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지역 묘지에 추모비를 세우며 고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언젠가 그녀를 찾아서 가족이 품위 있는 작별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실종 7년 후 키플린의 아버지는 주 사법 시스템이 오랫동안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다른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연방 차원으로 이관되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수사관들과 상의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이 사건의 진행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용의자와 목격자들이 맹세해 증언해야 하고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결과가 따를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 시점까지 키플린이 실종된 지 8년이 지났고 용의자들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 중 한 명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수사관들의 노력 덕분에 사건이 대배심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심리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참여했고 많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 목격자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후 로커가 팀이 자신의 진술을 종이에 썼다는 이유로 팀에게 불만을 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목격자인 크리스의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남편이 범죄 코미디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농담으로 그에게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가 키플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반응을 보자 크리스는 재빨리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파티에서 팀과 함께 있었던 두 명의 다른 목격자들은 텔레비전에서 키플린의 실종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팀은 그때 그것이 자신의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팀으로부터 이상한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일부에게는 그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저지르는지 알고 있고 그런 일을 이미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자신이 키플린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여러 세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팀은 다양한 장소들을 언급했고 그것들을 조사한 수사관들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심리 중에 과장 없이 모든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수사관들은 세 젊은 남자의 알리바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팀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강당에서 축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는 합창 연습이 있었습니다. 합창 단원들 중 누구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이는 강당에서의 그들의 존재를 배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체 수사 과정에서 이 합창단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심리에서 피고인들 중 누구도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세 남자 모두가 맹세해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그들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2005년 말 팀은 15건의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는 5년, 부커는 4년을 받았습니다. 형량의 차이는 대부분의 진술이 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세 용의자 모두가 위증죄로 연방 차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사건을 주 법원에 가져가서 유죄 판결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의 견해로는 팀, 크리스, 부커가 키플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들의 친구 2명이 범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과 크리스가 다시 기소되었고 새로운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꺼이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제공하는 목격자들로부터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진술들이 용의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리켰고 이는 수사관들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팀의 누나는
그녀의 형이 자주 거짓말을 했고 그녀가 오랫동안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에게 자백의 대가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래가 제안되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협정 조건에 따라 그에게는 거짓 진술에 대한 형과 합쳐질 수 있어 무거운 징역형이 위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공범들을 배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후 그와 키플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협곡으로 갔습니다. 팀은 채 남아있었고 키플린과 다른 사람은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30분 후 팀은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팀은 주범이 아니었고 단지 흔적을 지우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 후 둘은 차로 돌아가서 떠났지만 저녁에 나머지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협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팀은 그들이 증거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그는 조기 석방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가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팀은 2026년에야 출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와 로커는 거짓 진술에 대한 형을 이미 복역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실종 연루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팀의 자백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누가 그와 함께 있었는지 모릅니다. 추가 증거 없이는 그것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팀은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이 세 사람의 죄책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